안녕하십니까. TBS 사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 접촉자를 파악한 뒤에 건물 정밀 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고 부득이하게 코로나19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코로노믹스 시간에는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서 9조 3천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과 서울시 주요 대응책들 짚어봅니다. 조지연 기자. 네,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확진자 집계 상황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050명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025명, 해외 유입이 25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383명이고 다음 경기가 274명, 인천 48명 등 수도권에서만 705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49명, 충북 45명, 부산 38명, 경남 36명 등입니다. 현재 17,459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위중증증 환자는 332명입니다. 사망자는 20명 늘어 누적 879명, 치명률은 1.47%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현재 가장 감염 규모가 큰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발생 이후 오늘 0시 기준으로 관련 확진자만 792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동부구치소 전체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지만 독방이 부족해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한 방에 여러 명씩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네 번째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300여 명을 다른 수용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아 서울 남부교도소로 옮겨진 수용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추가 감염이 이어져 우려가 큽니다. 종교시설과 복지시설에서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인천시 부평구 종교시설과 관련해 19명의 확진자가 발견됐고 강원도 춘천, 대구 동구, 경북 구미 등의 종교시설과 충북 청주 목회자 모임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 요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170명을 넘었고 경기도 부천시 의료기관, 서울 송파구 장애인 복지시설, 광주 북구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충남 천안 외국인 식품 판매점 관련해 12명이 추가돼 확진자가 총 106명이 됐습니다. 이런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마 시민분들이 또 걱정하는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얘기일 텐데요. 자, 영국에서 나온 이 변이 바이러스 국내 현황과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속보부터 보면 조금 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80대 남성과 20대 여성입니다. 자세한 역학조사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 이로써 국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 3명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일가족 3명과 접촉한 사람들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또 다른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한 1,600여 건의 전장유전체 검사 결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를 근거로 현재로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파력이 높은 이 바이러스가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오늘 추가 확진자가 발견됨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아진 만큼 치명률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또 바이러스의 종류가 바뀐 변종이 아니라 변이 상태여서 이미 개발된 백신은 여전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사망도 함께 증가할 위험은 여전합니다. 이번에는 경제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이 3차 재난지원금인데요. 3차 지원 사업에는 모두 9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현금 지원 등 긴급 피해 지원에 5조 6천억 원, 공공의료 체계 보강 등 방역 강화에 8천억 원, 근로자와 실직자, 생계 위기 가구 등 맞춤형 지원에 2조 9천억 원이 집행됩니다. 수혜자는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은 3차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한 버팀목 자금입니다. 학원과 노래방, 유흥업소 등 집합 금지 업종에 300만 원, 식당과 카페, 이미용실, PC방 등 집합 제한 업종에 200만 원, 개인 택시기사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줍니다. 특히 방역 강화 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등 부대업체도 집합 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말 연초 성수기를 놓친 소규모 숙박시설은 영업 제한 시설로 보고 2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 지원도 다각도로 추진됩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생계지원금을, 법인 택시기사에게는 소득안정자금을 각각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급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코로노믹스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정부와 방역당국의 노력과 관련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대표적인 노력이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일 텐데요. 정부는 당초 다음 달 3일까지였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익명검사가 가능합니다. 어제 하루 107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1,500여 명의 확진자가 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가구당 1인 코로나19 선제검사 받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유도해 가족 간 감염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지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 지표 몇 가지 확인해 보죠. 어제 신규 확진자가 1,050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은 1,025명, 이틀째 1,000명대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또 시작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목금토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전히 이제 1,050명. 그러니까 엊그제 800명대가 나오면서 이거 뭐 완화 조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부 당국의 해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다. 계속 박스권에 둬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900명에서 1,100명 일단 박스권에 가두어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이라서 극단적으로 떨어뜨리기는 어려우니까 위로 치솟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확진자가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다행스럽게 박스권에 묶어두었고 예. 어떻게 하면 위로 치솟지 않도록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사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거. 어제는 40명이 돌아가셨는데 40분이 오늘은 20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도 벌써 332분이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더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명률이 1.47%예요. 이 수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뭐 원래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로 치명률이 한 3%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원래 초기에는 그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낮아졌죠. 전 세계 평균이 2%를 좀 넘습니다. 2%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굉장히 악화된 국가는 5% 이르는 데도 있고 10%가 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거기가 유독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제때 대처를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확산이 되어서 환자가 너무 많이 쏟아지게 되니까 사망자가 많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은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는 5%, 10% 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초기부터 방역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평균보다도 낮고 초기에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우리나라는 치명률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나온 이후에 심상치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첫 사망자가 나왔고요. 오늘까지 792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이런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했는데 사실 구치소도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시설이잖아요. 초기 방역 대책에 좀 부실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여기는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동도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숫자가 제한돼 있잖아요. 자유롭지도 않고. 그러는데 초기에 환자가 생기게 될 경우에 방비를 못하게 되면은 확산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소위 산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초기 확산을 억제할 건가 하는데 그걸 일단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런 시설에서는 언제든지 재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반면교사로 삼고 추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1000명 내의 환자 발생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증가 추이를 억제하고는 있으나 뚜렷하게 감소하는 사항은 아니라 지속 유지되는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길고 지난한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점 방역 당국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환자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방역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약 10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지며 대규모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 신고 검사자 수는 어제 약 6만여 명이었습니다.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어제 약 4만여 명을 검사하였고 현재까지 약 59만 명을 검사하여 1,567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의 성과가 큰 만큼 운영기간을 기존 1월 3일에서 2주 더 연장할 예정입니다. 의료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상을 확충하고 배정과 운영을 효율화하여 수도권의 1일 이상 대기자는 크게 감소하여 현재 23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생활치료센터는 6,700여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은 2,000여 병상이 가용하며 총 8,700여 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도 현재 전국 217병상, 수도권 120병상이 가용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중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고 있는 병상은 현재 562병상을 보유하고 207병상이 가용합니다. 전담 치료병상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해 운영하던 중환자 병상은 12월 31일까지만 모니터링하며 이후 전담 치료 병상만으로 관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집단 감염 대응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어제까지 약 6천여 기관 약 20만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30명의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감염 발생 이후 현장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역학조사와 환자 분류, 의료 자원 동원을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중수본 내에 긴급 현장 대응팀 3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요양병원과 시설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방대본 현장 대응팀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한 소동 대응을 통해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고령자가 많고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시설은 초기에 빠른 계획과 조치가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하여 지자체와 해당 병원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미소들 노인 전문병원에 대한 대응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0명의 감염 환자가 발생하여 이 가운데 143명을 전원 조치하였고 현재 37명의 감염 환자가 남아 있으며 비확진자는 246명을 전원 조치하여 92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들 129명에 대해 클린존, 오염존 등으로 구분하고 병원 내에서 동일 집단 관리를 하고 있으나 감염 관리가 적절히 되지 못하고 감염이 확산되는 문제가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에 남아있는 37명의 확진자는 모두 전원시킬 계획이며 비확진자 92명은 병원에서 계속 관리하되 이를 위한 의료 인력 34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간호 인력의 확충과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자 증가로 간호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라 기존 간호 인력도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현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확보한 약 4천여 명의 인력풀을 5천 명까지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 간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간호사를 올해 400여 명을 배출한 데 이어 내년 3월까지 추가로 200여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파견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 관리 등 사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근무 강도가 높은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해서는 중환자 간호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선된 수가 인상분이 의료진들에게 적절히 보상되도록 병원 협회 등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로 이제 모레면 금년이 마무리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기록될 한 해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하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상의 불편을 감내하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역시 총 확진자가 1,050명이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꼭 쓰시고 개인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대우 교수님 옆에 나와 계셔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브리핑 전에 나눈 얘기가 교정시설과 관련된 집단 감염 얘기였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는 궁금한 것이 일부 인원을 지금 다른 교도소 쪽으로 이송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 새로운 곳에서 여기서는 집단 감염이 없었는데 이동하는 과정 중에 혹은 이동하면서 새로운 인력 그 기존에 있던 인원들과 합쳐지면서 추가 감염으로 또 이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정시설은 보통의 시설과는 달리 그러니까 교정시설에 있는 분을 보통의 시설에 수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정시설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사를 해서 아마 이동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동하시는 분하고 원래 이동하려고 했던 그 교정시설에 있는 분이 그냥 한꺼번에 동시에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검사를 하고 나서 가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차례 검사를 해서 확실히 음성이 확인된 상태에 섞여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A라고 하는 교정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정시설에 계신 분을 분산을 했는데 오히려 이 분산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교정시설은 그것이 구치소가 되었든 교도소가 되었든 다시 확산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미 A 교도소에서 본 것처럼 구치소에서 본 것처럼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할 수만 있으면 시설이 그게 수용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동하신 다음에 이동하신 분들을 관찰을 하고 확실히 음성이 된 상태에서 옮겨간 분들하고 섞여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교정당국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함께 직접 통화를 해서 백신과 관련된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소식 보도로 나왔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물량을 2배로 늘렸고요. 기존에 1,000만 명분에서 2천만 명분으로 늘렸고 두 번째는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공급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정부 당국의 방역과 관련해서는 쓴소리를 좀 많이 했었는데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 그랬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일도 굉장히 잘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대통령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나라가 백신이 5,600만 명분이 도입이 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전 국민 대비 112% 정도가 됩니다. 물론 코백스 패실리티가 약간 실패 위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코백스 패실리티가 안 되어서 도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 4,600만 명, 즉 전 국민의 92%의 물량이 확보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어제 모더나에게 이제 3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격도 낮추게 되고 물량도 원래 1,000만 명분에서 예. 2천만 분으로 거기에다가 시기도 앞당기셨어요. 그리고 모더나가 대량 생산이 나름대로 어렵고 한국 같은 데서 지금 코로나19를 통제를 잘하고 있고 네. 한국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모더나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면서 우리나라와 모더나가 동시에 윈윈하는 그런 예. 전략을 지금 모더나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네. 국내에서도 이 mRNA 기반의 신기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확보하셨다고 하는 물량보다도 더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더 깊게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량과 관련해서 112% 우리나라 국민 수 대비 112%에 해당하는 물량 확보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정도 물량이면 집단 면역 형성하는데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이 물량들을 가능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어떤 거는 좀 빨리 들어오고 어떤 거는 좀 늦게 들어오고 이럴 건데 제가 기대하기로는 4, 4분기가 되기 전 3, 4분기까지 우리가 전 국민이 확보된 물량을 맞을 수가 있으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집단 면역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량들이 시간을 좀 두고는 들어오지만 내년 겨울이 되기 전에 내년 겨울이 되면 또 올 겨울처럼 독감과 겹친다, 시기 또 온도 때문에 실내 생활한다 이러면서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3, 4분기 정도 될 때 약간의 시차는 둔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우리 전 국민이 동시에 접종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의 첫 번째로 집단 면역에 이르는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확보한 물량이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올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이잖아요. 어제 보니까 백신만 확보한 게 아니라 국립감염병연구소와 연구 개발도 같이 하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mRNA 백신 아직은 개발 초기지만 이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연구가 같이 협력이 이루어지면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백신 개발 역량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코로나19가 되기 전까지는 이 mRNA 기반의 백신이 주로 암이라든지 이런 데 네. 이제 사용이 되던 건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에 이게 투입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되면서 우려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향후에는 이 기술이 감염병을 퇴치하는 데 있어서 주요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기업과 협력을 해서 mRNA 기반의 백신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고 대량 생산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음에 이와 유사한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 몇 기업이 기술 이전만 모더나에서 받게 될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하신 이 일이 잘 성사가 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한번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모더나 기술에 기반한 mRNA에 대한 대규모 생산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확보한 물량 플러스 알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예. 또 우리가 대량으로 만들어서 모더나에 제공을 하게 되면 모더나가 계속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과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백신에 대해서 불신, 걱정,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통 큰 결단을 하셨고 그다음에 모더나 측에서도 워낙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잘된 딜이다. 그리고 후속적으로도 빠른 계약이 성사가 되면서 물량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신속히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국민 불안도 상당히 잠재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백신에게까지 좀 더 영향을 미치면서 좀 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맞았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백신 접종 시기 그리고 어떤 분들을 우선순위로 둬서 맞출 것인가 하는 이런 실질적인 고민과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월에는 우리도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2월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계약을 한 아스트라제네카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유럽 식약처 허가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서류 심사하고 하면 3월이나 4월 달에 접종이 될 것 같은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좀 더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 모더나가 어제 치고 들어오면서 네.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가 동시에 3월 말에서 4월 정도, 그러니까 2, 4분기에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2, 4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가 동시에 접종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만 하더라도 3천만 명 분량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3천만 명 분량이면 우리 국민의 60%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백신이 더 있으면 우리는 이미 집단 면역에 상당히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 4분기에 오기 전, 3, 4분기에 말까지만 맞으면 우리는 충분히 겨울을 견딜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럼 이런 백신이 공급이 되면 누구부터 접종할 거냐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은 의료진이 먼저 맞을 것 같습니다. 의료진이 보호를 받아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가 있고 또 환자를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초고위험군. 감염이 되면은 중환자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의료 체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초고위험군, 80대 이상이면서 기저질환 또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먼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3천만 명 분량이라고 하면 의료진, 초고위험군, 거기에다가 상당수의 일반 국민들까지 맞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한 기회를 잡았다. 오히려 이 백신을 통해서 그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백신 유통되기 시작한 다른 나라들 사례를 저희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나온 보도고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끝부분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75세 남성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몇 시간 뒤에 사망을 했어요. 물론 이제 후속 보도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유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백신은 언제나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다. 가짜 뉴스가 왜 생성이 되느냐면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전문가들이 계속 나서면서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국민들은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수용성이 높다는 얘기는 우호적이란 얘기죠. 그렇죠. 백신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게 나는 백신 나오면 적극적으로 맞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한 사례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 사망 사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감추고 숨기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랙 인포메이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어떤 원인이 있다 그러면 왜 그런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사례들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가 공개될 때 그리고 충분한 신뢰를 줄 때 오히려 더 백신의 접종 또 스피드 이런 걸 높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도 공포를 조장하기보다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고 전문가들도 충분히 과학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뭐 오히려 이 백신이 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도 이스라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기본적으로 심장 계통의 질환을 알았던 데다가 백신을 맞고 나서 병원에서 한 30분 동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집으로 가서 2시간 정도 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더 철저하게 조사한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왜냐하면 거기도 이 사태로 인해서 혹시 백신 접종을 꺼릴까 봐서 더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게 인과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행인 것은 아까 우리는 2, 4분기에서 3, 4분기에 아마 집중적으로 접종이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행인 거는 우리가 접종하려고 하는 그 기간에 다른 나라들의 접종 상황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4, 4분기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잘하면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보의 투명성, 그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백신 도입 이후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백신 접종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 있으면 짧게 얘기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백신마다 콜드 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급이 되는 백신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정부는 신속하게 콜드 체인을 일단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떤 백신은 독감 백신처럼 배포를 해서 맞을 수 없는 백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는 뭐 체육관 시설 같은 센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아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외국에서 먼저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안전성, 효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국민에 대한 어떤 투명한 정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백신과 관련해서는 큰 걱정 없이 아마 백신 접종이 잘 순차적으로 잘 실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전체 규모는 9조 원이 넘습니다. 9조 저희가 한 3천억이라고 5조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훨씬 더 훌쩍 뛰어넘었어요. 예, 근데 좀 세부 내용을 좀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현금성 지원은 이제 5조 원대입니다. 5조 6천억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융자 프로그램이라든가 금융 지원 방식으로 해서 일단 전체 규모는 9조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임대료 지원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걸 어떻게 지원할까? 임대인에게 뭐 계좌로 쏴준다 아니면은 그 임대료 대비 50%를 지원한다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선별 작업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교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의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지원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지원금 대비 최대 100만 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2차 때는 집합 금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 200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 100만 원이 늘어난 이제 3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액수가 커진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대료에 대한 보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집합 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
그리고 일반 업종 중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증빙하게 될 경우에 이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윤곽이 드러났고요. 이것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고 네. 여기에 이제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이미 2차 때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2차 때 하신 분들은 그냥 아마 이번에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그게 이제 8월 말 기준이었으니까 예. 뭐 10월, 11월, 12월에 또 사정 나빠진 분들은 아마 추가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특수 고용, 프리랜서 같은 경우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50에서 1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방분, 돌봄 종사자들이 한 50만 원들 이제 함께 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고용과 소상공인의 양대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좀 많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2차 때 택시 기사분들 사이에서 나뉘었잖아요. 예, 왜 개인 택시만 되고 법인 맞습니다. 왜 안 되냐. 막 그리고 법인 택시 기사분들이 우리가 훨씬 더 힘든데 뭐 그런 역전 현상들도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큰 틀에서 택시 기사분들은 다 지급이 됩니다. 근데 액수의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소상공인 사업자의 일반 업종에 준한 100만 원이 이제 지원이 되고요. 법인 택시 기사분은 큰 틀에서는 이게 이제 셀러리맨의 기준이지만 어쩐 택시 기사의 그런 어떤 월급의 특수 체계를 감안해서 법인 택시 기사분들에게는 이제 50만 원이 이제 지급이 돼서 큰 틀에서 이번 3차 때는 택시 기사분들은 모두 다 이제 지급 대상에 올라간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1월 중순부터 아마 이제 지급이 돼서 설 당국 전에? 방침은 설 전에는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하는데 고용 취약계층 중에서 이제 신규 지원하는 분들 이분은 이제 서류 증빙이 있어야 되고 아마 검토도 해야 되니까 조금 늦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뭐 특별한 서류 지참 없이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미 폐업한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지원을 못 받나요? 그렇죠. 어떻게 거기 되나요? 보면 이제 억울하시다. 이 지원인데 우리는 불과 한 달 전에 막 닫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감안해서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이라는 목목도 두었습니다. 약 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상은 한 16만 명 정도가 여기 포함이 되고 이와 함께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임대인과 관련해서 임대료가 이제 이슈였으니까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된 것이고 임대인 부분에서는 세액공제,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 사업과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좀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임대료 지원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선별 지원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액수가 좀 증대되면서 임대료 지원을 했는데 이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소상공인 분들이나 사업자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당국은 또 한 축을 더 가동을 했는데 바로 임대인들 스스로 좀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경감해주는 그런 독려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이게 50%였습니다. 즉 깎아준 거에 절반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대목이었는데 이 세액공제를 75%까지 높여놨습니다. 70%가 아니라 75%인가요? 70%입니다. 예, 70%. 70%로 이제 높여놨는데 왜 제가 75로 잠깐 헷갈렸냐면 이렇게 되니까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세율이 뭐 35%도 되는 경우 뭐 1억 이상 과표는 8,8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이러면 오히려 7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 내는 것보다 이 혜택을 누리는 게 훨씬 더 큰 건가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착한 임대인 제도를 70%로 세액공제는 높이되 대상은 좀 아예 고소득자, 이 과표가 높은 임대인들은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려도 분명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번에 현금성 지급으로도 지원을 하고요. 착한 임대인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경감하거나 안 받는 것을 독려하는 두 축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뭐랄까요? 이 정책, 이 발표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데 부족하다는 게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외에 또 뭐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이런 거 납부 유예도 하고 정기료도 유예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소상공인 분들은 거의 마지막까지 왔잖아요. 하고 이게 연초부터 계속됐기 때문에 실은 좀 닥친 어려움 때문에 역시 그 정도에 비하면 비겁하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당국도 뭐 최대치로 또 예.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역시 힘든 것들은 사실이고 오늘 나온 통계를 봐도 민간 소비가 절대 안 살아납니다. 이게 참 뭐 어쨌든 수출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예. 버티는데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직격탄을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 참 이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돼야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